그런데 사법 구태타라고 했으면 그 진압 과정도 클리어해야 되거든요. 네.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된다면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그걸 해제를 해야 되잖아.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법부가 비상계엄 선포한 거거든요. 내란이기도 하지만 사법 구태타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일종의 폭탄 자살 폭탄? 자살 폭탄. 예? 나는 그 어쩔 수 없이 자살 폭탄. 사법부가 지금 대법원이 왜 이러는가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조의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10명이 동의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개념들을 찾아봤는데 20세기에 역사학은 19세기에 생긴 학문이란 말이에요. 역사학이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랑케사학이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랑케사학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19세기에 독일에서 처음 역사학이 대학에서 학문으로 등장해요. 그게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죠.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역사서가 있는 거하고 역사학이 학문이 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예, 역사학은 그 전에는 19세기 이전에는 이건 학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록물이었는데. 그래서 기록물이었는데 학문이 된 것은 과학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19세기에. 사회과학이 된 것은 오케이. 인문학이 된 것은 20세기. 그때는 그런데 정치사 중심이에요. 인물사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프랑스에서 아나락파라는 게 있거든요. 아나락파. 들어봤나? 아니.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정치를 바라볼 때도 정치사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는 개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집단적 의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사법부 사태를 보려면 이 아나락파의 개념으로 보면 집단적 망탈리티. 무슨 말이냐. 지금 사법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부여됐던 전통적 권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 무의식적으로 느낀 거야. 느꼈다? 네. 오히려?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살 폭탄 테러에 자기들도 모르게 다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자극하는 설계자가 있겠지. 설계자는 언젠가 밝혀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주어졌던 권위. 제가 권위 설명 많이 했는데 막스 베버에 따르면 권위는 세 가지예요. 전통적 권위 또는 법과 제도가 주는 권위. 세 번째는 카리스마가 주는 권위. 이 자들이 세 가지를 다 교묘하게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통적 권위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가 양반이니까 갖는 당연한 권리예요. 붕괴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은 자기가 제도예요. 자기가 법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위를 부여했다고 생각해 왔어요. 특히 대법원은 더 그렇거든요. 대법원은 어떤 내가 한 행위의 잘잘못도 내가 따지거든. 최종이지. 최종이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거든요. 끝판왕이야 자기들. 이런 권위를 누리는 적어도 제가 대륙법에서는 없어요. 대륙법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대법원이 그런 잘못된 판단하잖아요. 당연히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위 핵심은 뭐예요? 대법원장 인사권 갖고 있잖아요. 대법원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독일 똑같은 우리 법칙의 뿌리가 된 독일 몇 명이에요? 대법관이. 100명 넘는. 360명입니다. 대법관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네. 그렇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독일의 대법관들은 사회적 정치적 통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법원 자체 내에서. 어떻게 선출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회와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 상하원에서. 오케이. 상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은 전국적이고 하원은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것하고 대표하는 세력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정치 세력과 또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요. 또. 오케이. 그러니까 사법부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고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검찰만 기소독점권은 기소 편의주의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플러스 사법부가 독점적인 권리를 또는 권위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어.
그 집단적 망탈리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쉽게 이 자살 폭탄 테러에 같이 개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느끼고 있던 불안함이 있는데 그렇죠. 대법원장이 우리 힘을 보여주자. 그렇지. 그때 그 불안감을 우리가 얼마나 이 최종 결정권자인지 그렇지. 이재명을 날림으로써 보여주자 하는데 동참하게 된 그렇죠. 심리적 배경이 그러하다. 이 집단적 망탈리티가 형성된 건 지난번 양승태 사건 때문이에요. 양승태 사건 때 양승태 이하 100여 명이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래 것들한테 자기들 생각으로 보면. 이때 붕괴된 거예요. 윤석열 일당에 의한 건데.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윤석열이라고 보지 않고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한 자들이 있다. 그게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거지.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이 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집단적 두려움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집단적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해소하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 온 게 뭐냐면 희생양 프로젝트예요. 르네 지라라는 사람 들어봤죠? 공부했잖아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공부했는데 네. 기억은 안 나네.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름이 하도 이상해서 기억나는데 아주 오랫동안 네. 인간들은 이렇게 집단적 무의식적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죄인이 누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지. 희생양을 찾아야 돼. 그렇지. 이 모든 것에 희생자가 있어야 돼. 가능하면 한 사람이면 더 좋아요. 많으면 위험하거든. 자기들도. 그게 이재명이다. 그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번제로 보내려고 그랬어. 그렇지. 그게 자기들한테는 이재명 그는 왜 그런가? 하필 왜 이재명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오늘 이재명이 왜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법의 엘리트들이 네, 사법의 엘리트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이건 이재명의 행정, 이재명의 정치가 갖고 있는 탈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탈권위주의고 확실히 탈권위주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탈권위적이면서 탈권위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재명의 정치 또는 행정의 스타일은 너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가까우니까 통하니까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역할에 이 문제 해결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가로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역사에서 없었던 인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미국식 프라그마티즘인데. 그렇죠.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분들은 촘촘하게 인격적 연결돼 있어요. 그 세력이. 네. 근데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해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건 사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도덕적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 연관관계 속에서 기능적 연관관계 속에서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효율적이죠. 효과적이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막 뒤에서 친하게 지내고 어쩌고 해서 막 뭐 부정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없지. 찾을 수가 없거든. 대장동 아무리 찾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뇌물이 안 나오거든. 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이 집단적 망탈리티에 가장 멀리 저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특히 경청 투어 하고 있잖아요. 네. 경청 투어. 이게 잘 보시면 진짜 경청한다 보면 가서 네. 수첩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느낌이 저는 이 소설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경청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경청이라는 소설 안 읽잖아 어차피. 소설 안 읽죠. 소설 안 읽는데 네. 경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저기 나오는 지금 소설이에요. 무슨 소설? 김혜진 씨가 네. 2022년도에 발표한 소설인데 네. 지금 젊은 층들이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엄마하고 딸하고 산책을 해요. 네. 그러면 어디선가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우리가 듣나요 못 듣나요? 들리지. 똑같이 가도 대부분 자기 일에만 몰두한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심지어 고양이 아픈 소리도 듣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것을 아주 소설을 잘 지금 세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온 신경을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정치 고관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상의하지 않아요. 온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담론에 신경망을 놓고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